그는 그것이 그가 본 것 중 가장 노골적인 조작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투스텝 카페에서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금액위원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의 칼럼이고요. 제목이 금 가격은 조작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주제인데, 사실 뭐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조작된 시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한 개인 뭐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 전문가들도 이게 조작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제 그중 한 분이신 게 이제 또 제임스 리카즈 님이고, 그래서 제임스 리카즈 님은 왜 금시장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금은 변동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부분 종이금이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금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금시장은 바닥에 소량의 금이 있고 엄청난 양의 종이금을 보유하고 있는 역피라미드로 생각하십시오. 종이시장은 물리적 시장의 100배 규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금 1온스당 100개의 종이 청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금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금융시장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물이 있고, 여기에 그거를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걸 또 담보로 하는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실물은 말 그대로 진짜예요. 진짜 상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금도 그렇지만 뭐 은이나 뭐 석유나 원유나 뭐 그런 것들, 이런 상품들을 의미하고, 유가증권은 일종의 교환권인 거죠. 교환권. 언제든지 이 교환권을 가져오면 이 상품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거고요. 선물은 미래에 대한 계약,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물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 100개의 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길로 넘어가면서, 유가증권은 이제 교환권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 100개가 있어요. 우리 매장에 지금 100개가 있는데, 우리 매장에 100개가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갑자기 뭐 100개를 다 사 먹으러 오진 않잖아요. 오늘 100개의 양을 준비한다 그래도 이 100개가 보통 다 나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언제든지 와서 교환권으로 사 먹게끔 교환권을 만들면, 교환권을 딱 100개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100개를 만들어도 이 교환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다 찾아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저도 뭐 이제 카카오 기프티콘 같은 거 선물 받으면은 막 거의 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는 건 물론 자주 쓰지만, 막 커피 같은 경우는 진짜 가끔 이제 한 번씩 먹는 정도, 1년에 한 번.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기프티콘을 받자마자 바로 쓰질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000개를 뿌려도 사실 오늘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실물에서 유가증권으로 갈 때 교환권을 1000개를 발행을 한 거죠. 실제로는 커피가 100개밖에 없는데 교환권을 1000개를 뿌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위에 또 선물 옵션을 뭐냐면, 이 커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로는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내일도 이제 커피 원재료가 또 올 거고 모레도 올 거고, 이렇게 매일매일 100개씩 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번 달 동안 총 합치면 3000개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커피에 대한 원재료가. 그러면 이 3000개가 올 거를 미리 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서라서 지금은 이 재료가 없어. 우리가 지금은 이 커피가 없는데 너가 한 달 뒤에 오면 그때 내가 커피 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그러면은 원래는 100개밖에 없었던 걸 이제 미래로 끌고 가게 되면, 이게 뭐 한 달이 아니고 한 분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9000개의 계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사실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커피에 대한 원재료는 1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유가증권으로 가면서 10배가 늘어나고, 뭐 선물 옵션으로 가면서 뭐 그거에 또 막 몇십 배가 늘어나고, 파생 상품으로 가면서 막 이제 몇천 배가 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그 상품의 단계가 금융에 더 가까워질수록 정말 무지막지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금을 이제 투자한다. 우리가 뭐 ETF로 투자한다. 뭐 아무튼 뭐 주식으로 투자한다. 막 이렇게 실물 진짜 골드바를 사는 게 아닌 모든 방법은 사실 요거다. 그 피라미드에서 윗단계에 있는 것들을 사는 건데, 우리가 그 진짜 금보다 그 윗단계에 있는 금들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은데 계약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가짜 금들이 거의 100배 규모로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모든 파생상품 시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만드는 건 종이 시장이다 라는 거죠. 실제 실물 금은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은 거래, 막 매수와 매도 막 몇십조, 막 몇백조 단위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진 않지만, 근데 그런 파생상품 때문에 이 변동성이 더 커져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금시장이 불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금 자체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가격이 변동하는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보일 뿐입니다. 금이 하락하는 것은 실제로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금이 오르면 정말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어도 다른 통화에 비해 강한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물건, 뭐 아까 전에처럼 다시 커피로 할게요.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오늘부터 얘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겠다고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커피 하나에 0.1 비트코인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근데 얘가 내일이 되면, 내일도 아니야, 한 30분만 지나면 갑자기 0.2 비트코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0.01 비트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봐서 알다시피 막 차트가 이러잖아요. 엄청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커피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커피 가격이 뭐 너무 시시때때로 변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커피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커피가 불안정한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 불안정했던 건데,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격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커피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1680달러였는데 온스당, 근데 내일이 됐더니 1650달러가 됐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달러의 가치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금이 바뀐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바뀐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금은 수요도 항상 일정하고 공급도 일정해요. 크게 막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이 가치가 뭐 물론 안 변한다는 아니지만 가치의 변화가 정말 매우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금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 금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제임스 리카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요 내용이고요. 실제로 달러는 단순히 세탁 더미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입니다.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달러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말고도 우리는 원화도 쓰잖아요. 원화, 그리고 뭐 엔화, 터키의 리라화,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화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로. 이러한 화폐들 중에서는 이 달러가 가장 신뢰성 있고 안전한 건 맞다. 네, 그건 맞는 건데, 달러도 결국에는 다 같은 화폐일 뿐이다. 얘는 돈이 아닌 화폐일 뿐이다. 언젠간 가치가 0에 수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나며 그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그 화폐일 뿐이다 라는 그것을 강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이시장은 가격 조작에 매우 취약하며 수년 동안 금가격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견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사실 매우 분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이제 그 금은 사실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가장 안정되어 있는데, 근데 뭐 종이시장이라는 거, 그런 파생상품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러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변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조작될 수 있어서 더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앞서서 한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증거들과 증언들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리카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강력한 증거 없이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중 하나에서 일하는 PhD 통계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코맥스는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로서 뭐 이제 귀금속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인데요. 네, 코맥스 시장에서
시가와 코맥스의 종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뭐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시가는 시작 가격, 종가는 종료 가격.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따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침 9시에 이제 열려서 오후 3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되잖아요. 아침에 딱 열렸을 때의 주식 가격, 이거를 이제 시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3시 30분에 이제 장이 마감됐을 때의 그때 주식 가격, 이거를 이제 종가라고 하는 것처럼 코맥스도 그 금거래를 하는 그 선물거래소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는 시간과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열리는 시간이 시가, 그리고 장 마감 가격이 종가, 이렇게 일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는 10년 동안 코맥스의 시가와 종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가 본 것 중 가장 노골적인 조작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프터마켓에 들어가서, 애프터마켓이라는 건 지금 그 선물 거래소는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그 장 외에서 코맥스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금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맥스는 아직 그 문을 안 열었지만 다른 곳들, 이제 다른 곳들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말합니다. 애프터마켓에 들어가서 매일 장 마감 후에 사서 개장 전에 매도하면 위험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코맥스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9시부터 한 18시까지만 연다고 치죠. 그러면 애프터마켓이라는 건 코맥스를 제외한 다른 곳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8시부터 이길 9시까지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서 18시에 사서 9시에 팔면 그러니까 이 코맥스 창구가 끝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열기 전에 팔면 그러면 거의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맥스 창구가 열려있는 시간, 이 9시부터 8시까지는 금 가격을 조작하려고 가격을 누르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눌려졌을 시간에 사서 다음날 이 조작을 하기 직전에 팔면은 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을 쓰면은 거의 무적이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제가 분석했던 거에 있는데, 사실 여기 칼럼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이 분석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네, 요게 이제 바로 그 저분이 말한 그 투자 전략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죠.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은 우리가 흔하게 아는 은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코맥스 시장이 닳았을 때 매수를 해서 이 코맥스 시장이 다시 열리기 직전에 매도를 하는 이 전략을 썼을 때 은가격, 그러니까 코맥스 시장에서 움직이는 은가격만 뺀 진짜 실제 은가격이라는 뜻인 거죠. 요렇게 보면 이 은가격이 보면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요렇게 갔을 때는 얘가 지금 226달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맥스 창구가 열려있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20달러가 조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8점 몇 달러가 바로 이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코맥스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만 빼면 은가격은 사실 지금 200달러가 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코맥스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만 자꾸 금가격이 눌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은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때는 코맥스 시장이 열려있거나 닫혀있거나 상관없이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은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 때는 코맥스 시간에만 이제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코맥스 시장이 열려있지 않은 시간에는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근데 코맥스 시간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 고점이 나중에 어디냐면, 나중에 그 은가격이 폭등했을 때 최고점을 찍는 시기랑 정확히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때 보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코맥스 창구가 열려있지 않은 시간에는 은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데, 코맥스 시간이 열려있는 시간을 같이 하면은 은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맥스 시장이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 다시 은가격이 제대로 폭등을 할 때는 코맥스 시간이 열려있건 안 열려있건 둘 다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냥 우연한 현상이다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폭등하는 때도 코맥스 시장이 안 열려있는 시간에 막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코맥스 시간이 열려있는 시간에 무조건 하락 추세일 때는 가격이 코맥스 시장 때만 짓눌리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서는 코맥스 시장이 열려있건 안 열려있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이 조작되었을 때 코맥스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을 제외한 은가격, 진짜 은가격의 그 최고점은 나중에 은가격이 실제로 폭등했을 때의
시장의 최고점과 일치했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내용도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요거는 이제 금인데 요것도 이제 금으로 분석하신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금보다 이제 은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렇지 금도 비슷합니다. 이게 은에서뿐만 아니라 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통계적으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요거는 이제 뭐 저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너무 적나라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요거는 금감원에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좀 너무 적나라한 건데 어쨌든 나는 또한 아무튼 여기 교수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세계 가격 조작의 선두주자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금 조작 사건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금 가격 조작에 가담했었던 사람의 이제 그 교수의 증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가격 조작은 단순한 의견이나 깊고 어두운 음모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조작은 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나 아니면 진짜 그거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 그리고 뭐 JP 모건이나 뭐 그런 대형 은행들이 스푸핑으로 실제로 몇 번 걸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절대 음모론이지 않다. 단순히 음모론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너무 적나라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박사, 통계학자와 저명한 시장 전문가, 변호사, 소송 전문가 증인, 법원의 자격을 갖추고 그들이 올 때와 마찬가지로 직선적이며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자들만 이 시장이 조작됐다라고 하고 뭐 통계학자나 과학자나 변호사나 뭐 소송 전문가는 뭐 그렇게 말을 안 했다면 이거는 약간 투자자들에게만 있는 어떤 편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정말 각 분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시장을 봤을 때 동일한 결론으로 이 시장은 분명히 조작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도 조작되었다고 결론에 도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보다 더 명백한 게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조작을 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기의 해부학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 조작은 ETF와 임대 및 할당되지 않은 계약을 사용하여 헤지펀드 및 기타 주요 업체와 같은 시장 참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란 뭐냐면 ETF란 우리가 보통 흔히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게 만든 그런 일종의 펀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대 및 할당되지 않은 계약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직은 없지만 미래에 채굴될 금과 은을 미리 지금 현실로 끌고 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를 계약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존재하며 단기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실물 거래와 종이 거래 간의 줄다리기와 유사한 투쟁입니다. 금 가격은 부분적으로 조작자의 행동으로 인해 움직일 것입니다. 금 시장이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조작된다는 매우 강력한 수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종이 조작을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물 시장을 조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역삼각형에서 실물, 그다음에 유가증권, 그 위에 선물 옵션, 그 위에 파생상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조작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얘라는 거예요. 얘는 레버러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진콜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투매를 유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아무튼 그 얘기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현재 금의 가격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포함한 6개의 대형은행이 통제하는 런던 현물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런던 금시장이라고 불리는 거기가 이제 코맥스랑 거의 쌍벽을 이루는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원래 런던 금시장이 가장 큰 금시장이었는데 이제 이 패권이 바뀌면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카고 현물거래소가 더 커지게 됐는데 이제 런던과 그 코맥스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은 실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 곳이고 이제 코맥스는 선물 거래가 가장 주인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하나는 코맥스가 통제하는 뉴욕 금 선물 시장으로 주요 서구 은행도 포함하여 대형 청산 회원이 운영합니다. 사실상 대형 서방 은행들은 실물 금에 대한 독점권이 없더라도 금 가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의 조작을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코맥스 선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어린애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당신은 종가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대량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시장의 다른 쪽이 입찰 가격을 낮추도록 겁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주식 트레이딩을 해보면은 이 공포를 정확하게 더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잖아요. 근데 이 3시 30분이 딱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거래를 못해요. 물론 장외 거래라는 게 있긴 한데 그냥 우리 단순하게만 따질게요. 단순하게만 따지면 이 뒤에는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날 9시가 되어서야 저는 제가 샀던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 선물 거래소도 결국에는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폐장 시간을 지나면 그거를 팔기 위해서는 다음날 개장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폐장 시간이 만약에 다가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을 샀다고 칠까요? 아무튼 무슨 테마주 같은 걸 하나 샀어요. 테마주를 샀는데 얘가 이제 한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여기 있을 때 제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3시 지금 한 25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 가격이 이렇게 막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락해요. 그래서 30분이 거의 다 돼갈랑 말랑해요. 막 하락해요. 막 가격이 막 엄청 하락해요. 막 호가창 보면 누가 막 진짜 엄청난 물량을 막 던지고 있어요. 막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걸 안 팔면 다음날 아침에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장 마감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먼저 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장 끝났는데 뉴스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에 모르겠다, 일단 팔고 생각하자 해서 여기서 팔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같이 팔겠죠? 네. 왜냐면 장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는 대응을 못하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서 악재가 떠도 나는 대응을 못하니까 일단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투매를 하겠죠? 그럼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초반에 가격을 한 번만 이제 장 마감 시간 다 돼갈 때 이렇게 한 번만 크게 떨어뜨려 주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투매가 나와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서 가격을 크게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작이 사실 되게 쉽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또 많이 이용되지만 진짜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이제 장이 막 끝나기 직전에 가격을 막 올린다던가 막 이렇게 해서 꼬시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격을 확 눌러서 투매를 일으켜서 가격을 완전 바닥으로 낮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싹 쓸어 담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가격 조작의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사실 되게 쉽다는 거고, 이제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스푸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자주 보지만, 근데 실제로 JP모건을 포함한 대형 은행들이 이 스푸핑 행위를 귀금속 시장에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은 내는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꽤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었던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가 아니라 실제로 걸려서 벌금까지 냈던 전적들이 꽤 많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 낮은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금의 가격으로 선전되어 투자자들을 낙담시키고 심리를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니까 장이 막판이 될 때쯤에 계속 그 가격을 떨궈가지고 가격을 누르니까 이제 이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자산이 별로 의미가 없는 자산이구나. 그리고 계속 내가 어떤 자산에서 손실을 보면 거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격을 조작하다 보면 금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점점 관심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자동으로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낮은 가격에서 실물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다음으로 가격 하락은 헤지펀드가 포지션에서 마진콜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더 많은 금을 투매하도록 겁을 준다. 요 말은 뭐냐면, 이제 주식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가게 되면 보통 레버리지라는 걸 써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2억 원치 주식을 살 수 있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 2억 원짜리니까 여기서 10%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손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이면 저는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 1,000만 원의 빚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지 안 갚을지 증권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여기서 어떠한 그 시스템을 뒀냐면 마진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마진콜은 다시 1,000만 원을 2억까지 빌려준다고 했죠. 이렇게 2억까지 빌려주게 되면 여기서 2억에
5%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조금 안 되는 한 4.5%? 요 정도면 이제 한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이 되면 이제 경고를 보내요. 너네 지금 당장 돈 더 안 넣으면 돈을 추가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너가 갖고 있는 거 지금 가격에 무조건 팔아버릴 거야 라고 경고를 주고, 이때 돈을 안 넣으면 그냥 얘네들이 자동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4.5% 말고 차라리 그냥 아싸리 5%를 떨궈버리면 이거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바로 이 마진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진콜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제 매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5%만 가격을 짓눌러버리면 강제로 매도가 나오니까 그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매도가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한 15%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매도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엄청 싼 가격에 매도 물량이 폭주하는 거를 얘네들이 다 꿀꺽해가지고 실물로 보유하는 요런 방식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마진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그 은은 보통 레버리지가 더 커서 4%도 필요 없다고 해요. 한 2%만 그렇게 맞춰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나가게 되고 옵션 시장에서는 더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마진콜을 시키기가 되게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격 조작을 한다. 요런 방법으로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눈덩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판매가 더 많은 판매를 낳고 누군가 그렇게 원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격이 급락하는 자기 충족적 모멘텀이 확립됩니다. 요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마진콜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진콜이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막 강제 매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000원이었던 은 가격이 5%가 하락하면은 50원이 빠지는 거니까 95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970원에 샀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투매가 더 일어나서 마이너스 7%까지 가게 되면 얘도 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애들이 또 투매를 불러일으키니까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러면은 또 뭐 중간에 한 960원에 산 사람도 또 이 사람도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 그럼 뭐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투매가 투매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가격이 이렇게 계속 투매로 빠지게 되면 사람이 관성 때문에 이게 가격이 계속 빠지면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또 사로잡히게 돼서,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또 매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관성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이게 눈덩이 효과인 거죠. 한번 하락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투매가 일어나서 또 다른 그것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샀던 그 투자자들도 투매가 일어나고, 마진콜이 나와서 투매가 일어나고, 그 투매 때문에 또 투매가 일어나고, 이렇게 투매의 반복,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국 바닥이 형성되고 구매자가 개입하지만 그때쯤이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미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박살난 상태다. 선물은 20대 1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1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2억치 투자를 할 수 있는, 1000만 달러의 현금 증거금으로 2억 달러의 종이금을 팔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얘네들은 단위가 커서 100억으로 이제 한 2000억치 금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진콜 효과로 투매도 나오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JP모건이나 이런 애들은 정말 작은 돈만으로도 이걸 20배로 레버리지를 불려가지고 매도를 치면은 가격이 훨씬 더 크게 급락할 거 아니에요. 투매를 불러일으키는데도 활용을 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을 조작하는 거 어린애 장난만큼 쉽습니다. 거래가 끝나기 전에 잠시 기다렸다가 대량 매도 주문을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시장의 다른 쪽이 입찰 가격을 낮추도록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도록 겁을 준다. 아니면 매도를 안 하면 마진콜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그 낮은 가격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사람들 인식을 바꾸게 하고 마진콜로 사람들 더 매도하게 만든다. 그 얘기 또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임스 리카즈가 금 투자자들에게 하는 조언은 뭐냐면, 장기적 관점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짤을 가져온 건데,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막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막 무슨 막 뭐 여기를 이렇게 넘어야 되고, 막 숲풀 같은 곳이 있고, 막 이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막 배 타고 가고, 막 여기서 막 꼬르륵 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아주 험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5년 투자하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5년을 해보면 그때 막 가격이 막 폭등해서 막 기분이 좋았다가 가격이 폭락해서 막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막 엄청난 악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금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막 비트코인이
기업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금은 끝난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정말 수많은 소음들, 가격 변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장투하는 게 정말 힘들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런 좀 배경 지식도 알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나는 조작이 오늘날의 침체된 금 가격의 주요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을 이렇게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금 투자라는 걸 뭔가 그러니까 요거에 너무 우리가 빠지지 말아라. 이거에만 빠지진 말되 그러니까 우리가 금 투자를 해야 되는 본질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작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라는 거죠. 이거 읽고 나머지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명한 금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을 취합니다. 이것이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부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따금 랠리를 사고 패닉 상태에서 급락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을 빕니다. 당신은 아마 짓밟힐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금이 있을 때 달러 가격이 아니라 무게로 금의 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달러는 빠르게 붕괴될 수 있고 그러면 달러 가격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리적 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표는 장기적으로 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금을 투자했을 때 금 말고 주식이라고 할게요. 너 주식 얼마 투자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 한 5천만 원 투자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또 다음에 뭐 너 주식 어떻게 됐어 하면은 나 지금 나 5천만 원 4천만 원 됐어. 유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뭐 주식을 투자할 땐 다를 수 있겠지만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걸 원화나 달러나 이런 거라고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돈이 아닌 화폐를 돈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이 자꾸 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돈이 늘었다 줄었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진짜 돈은 금이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변하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금에 투자했을 때 금을 1,000만 원치 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금을 100돈 모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에 대한 그런 통찰이 깊으신 실버아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금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축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저축의 관점으로 보자. 금 가격이 변하는 건 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가치가 변하는 건데 우리가 그 달러에 매몰될수록 진짜 돈인 금을 우리가 모으고 있었던 그 이유를 까먹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앞부분부터 다시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금은 불안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금은 가만히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작이나 아니면 그 달러의 가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금의 가격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금은 이건데 이 가격이 그걸 표시하는 가격이 달러나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이유, 달러의 가치가 변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뭐 종이 시장이 조작되고 있었다. 종이 시장으로 인해 금 가격이 조작되고 있었다는 이 이유를 이해하고 이걸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뀌는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 그래 이건 이래서 변하는 거지 사실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아. 늘 언제나 가치가 보존돼. 나는 금을 모으겠어. 나는 더 이상 달러의 가격으로 금을 바라보지 않고 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어 라고 이렇게 약간 인식을 바꾸는 필요가 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제임스 리카즈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궁금하네요. 반드시 된다고 못 받고 할 수는 없지만 보험식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제임스 리카즈도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금은 우리 자산의 10% 정도를 보험식으로 갖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임스 리카즈가 저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제임스 리카즈를 실버버그 막 골드버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10%를 가져가라고 권고하고 자신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양배리는 금과 은에 몰빵했다. 아무튼 이게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골드버그가 아닌가.